여러분, 김영석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주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나는 배려했는데 왜 만만해졌을까? 나는 도와줬는데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을까? 나는 참고 또 참았는데 왜 결국 나만 지치는가? 이런 질문을 품고 계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딱 하나만 분명히 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방식이 서툴면 존중은 사라지고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말 잘못해서 관계 망치면 어떡하지? 상대 기분 상하게 하면 어쩌지? 그래서 더 참고 더 양보하고 더 좋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친절보다 경계를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상대에게 공짜로 보이고 공짜는 쉽게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상대가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을 하나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거창한 대화술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인간관계를 바꿉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모르는 척하면 무관심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진짜 무관심은 상대가 무너지는 걸 보고도 지나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은 그 반대입니다. 상대가 무너질까봐, 상대의 체면이 찢어질까봐,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내 입으로 확인하지 않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바로 품격이고 그 품격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들수록 체면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상대의 약점을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들춰냅니다. 요즘 왜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자식이 잘 안 된다며? 돈 떨어졌어? 이런 질문들은 본인은 친절하게 물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신문이 됩니다. 그리고 신문이 시작되는 순간 그 관계는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어붙습니다. 제가 본 실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직장 후배가 있었는데 평소에 단정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같은 셔츠만 입고 다녔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압니다. 사정이 있구나. 그런데 어떤 선배가 점심시간에 웃으며 큰 소리로 묻더군요. 너 요새 왜 맨날 그 옷만 입어? 빨래할 시간이 없어? 그 순간 후배의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눈이 아래로 떨어지고 어깨가 움츠러들고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날 조퇴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비가 급했고 옷 살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후배는 그 선배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나를 챙겨준 사람으로 기억했을까요? 아닙니다. 내 체면을 무너뜨린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기억은 오래갑니다.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한 번의 모욕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어떤 과장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치를 못 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셔츠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셔츠 어디서 샀어? 핏이 좋네. 브랜드 알려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 후배는 그 순간 궁핍한 사람이 아니라 센스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과장님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야근 수당이 좀 생겼는데
네가 도와줄 수 있겠니? 하며 후배에게 일을 부탁했습니다. 사실은 야근할 일이 별로 없었지만 후배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준 것이죠. 한 달 뒤 후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장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때 아무 말 안 하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은 돈을 준 사람보다 체면을 지켜준 사람을 먼저 고맙게 여깁니다. 경로당이나 동네 모임에서도 똑같습니다. 평소엔 넉넉하고 당당하던 분이 어느 날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간식 자리에서도 손이 늦고 오늘은 집에서 먹을게요 라며 혼자 돌아갑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꼭 묻습니다. 요새 왜 그래요? 돈 떨어졌어요. 자식들이 용돈 안 주나? 본인은 친해서 물었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분은 그 순간 자존심이 부서집니다. 그날부터 더 숨습니다. 더 안 나옵니다. 더 외로워집니다. 반대로 품격 있는 어른은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이 산책하실래요? 요새 혼자 먹으니 입맛이 없어서요. 제가 도시락 좀 챙겨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는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회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이번 달은 제가 먼저 냈으니 선생님은 다음에 하세요. 이것이 배려입니다. 상대가 말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기다려주는 배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배려.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만 연습해 보십시오. 상대의 사정이 보일 때 그 사정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알아라는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도와주고 싶다면 상대가 자기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방식으로 도와주십시오. 상대가 먼저 꺼내기 전까지는 입을 다무는 것, 그것이 어른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약속 날짜를 착각할 수도 있고, 계산이 잠깐 헷갈릴 수도 있고,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걸 왜 몰라요? 라고 웃으며 지적하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주면 우리는 그 사람 곁에서 편해집니다. 결국 사람은 능력보다 편안함을 따라 움직입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창피하지 않다. 저 사람은 내 체면을 지켜준다. 이 감각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얻어가실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상대의 사정을 파고들지 말고 상대가 말할 권리를 남겨주십시오. 그 한 번의 절제가 여러분의 품격을 올리고 인간관계의 판을 바꿉니다. 오늘 저녁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거든 묻지 마십시오. 대신 말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나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웃으며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십시오. 사람은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마음을 놓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놓는 곳이 결국 사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김형석입니다.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두 번째 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캐묻지 않는 것, 관심 없는 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심 없는 척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무심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는 아주 고급스러운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쉽게 금이 가는 지점이 바로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요즘 병원은 다니나? 자식들은 잘하나? 며느리는 어때? 돈은 좀 여유 있나? 질문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문제는 질문이 상대의 허락 없이 문을 벌컥 열어젖힐 때 생깁니다. 그 문 안에는 상대가 숨기고 싶은 사정도 있고 말하기 싫은 고통도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친하니까라는 이유로 그 문을 억지로 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천천히 멀어집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동네 모임을 꾸준히 나가던 60대 후반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힘들어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늘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꼭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에 누가 한번 빠지기라도 하면 곧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 아팠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병원 갔어요? 큰 병 아니에요? 상대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라고만 말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가? 언제부터? 검사했어? 약은? 질문이 줄줄 이어집니다. 듣는 사람은 처음엔 웃으며 버티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대답을 안 하면 내가 무례한 사람이 되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원치 않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찝찝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이 찝찝함이 쌓이면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들네 집에 다녀왔다고 말했을 뿐인데 바로 이어서 묻습니다. 며느리는 잘해줘요? 집은 어땠어요? 용돈은 얼마나 줘요? 여러분, 이 질문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에게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며느리가 잘해주면 좋은 집이 되고 잘해주지 않으면 불행한 집이 됩니다. 용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적으면 초라한 사람이 됩니다. 그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상대는 대답이 아니라 자기 체면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굳고 말이 짧아집니다. 그 자리에 편안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캐묻기 시작하면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억지로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 다른 하나는 관계를 줄이는 것, 대부분은 두 번째로 갑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끊는 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요즘 일이 있어서 핑계를 대고 거리를 둡니다. 관계는 그렇게 사라집니다. 큰 싸움도 없었는데 말이죠. 단지 질문이 많았을 뿐인데 사람이 떠납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파고드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관계의 품격을 무너뜨린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경계를 무너뜨리면 존중이 무너진다. 존중이 무너지면 정이 식습니다. 정이 식으면 만남이 줄어듭니다. 만남이 줄면 결국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질문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핵심이 바로 관심 없는 척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아니, 궁금한데 어떻게 참아요?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물어봐야 하지 않나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정보를 얻으려는 질문이 아니라 공간을 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좀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쓰이네요. 말하고 싶을 때, 편할 때 이야기해요. 괜찮으면 같이 밥 한 끼 해요. 말은 안 해도 돼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나는 듣고 있을게요.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할 권리를 갖게 합니다. 사람은 강요받는 순간 마음을 닫지만 선택권이 주어지면 마음이 열립니다. 이것이 관계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의 실전 기술이 있습니다. 캐묻지 않되 함께 있어주는 기술입니다. 힘들어 보이는 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자꾸 사건의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원인 파악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그저 옆에 앉아 차를 마시고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같은 가벼운 이야기로 숨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다림이 상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함부로 뜯어보지 않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면
결국 그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관심 없는 척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오해받는 표현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말합니다. 캐묻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옆에서는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임에서 늘 질문 폭탄을 던지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출발할 때부터 피곤합니다. 오늘은 뭘 물어볼까? 대답하기 싫은 이야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편해. 이 편안함이 신뢰로 바뀌고 신뢰가 관계를 오래 붙잡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경계는 상대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도 지키는 겁니다. 질문을 줄이면 남의 사정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남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 나도 감정적으로 소모됩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누구네 집은 그렇다더라. 누구는 병이 있다더라. 이런 말은 결국 내 마음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심 없는 척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면서 나를 위한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이 노후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말이 줄었고 얼굴빛이 어두워 보이면 질문부터 하지 마십시오. 먼저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요즘 날이 좋네요. 산책이나 같이 할까요? 밥 먹었어요? 그냥 얼굴 보니 반갑네요. 그러고 나서 말이 나오면 듣고 말이 안 나오면 그냥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지 않을 때 오히려 스스로 문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척은 관심 없는 척이지만 그 안에는 가장 깊은 존중이 있습니다. 답을 요구하지 않는 관심, 설명을 강요하지 않는 배려, 그 품격이 쌓이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도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편안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김영석입니다.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세 번째 척은 관계의 신뢰를 결정합니다. 험담을 들어도 못 들은 척, 즉 부정적인 대화에 동조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태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싸움이 아니라 뒷말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칼이 오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뒷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남을 깎아내리는 자리는 내일 나를 깎아내리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모임에 가면 자주 이런 장면을 봅니다. 카페에 앉으면 처음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즘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말투가 거슬리더라. 옷 입은 거 봤어. 그리고 분위기가 점점 한 사람을 중심으로 굳어집니다. 험담은 신기하게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잠깐은 재미있고 잠깐은 속이 시원한 것 같고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달콤한 독입니다. 한번 마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그 모임은 결국 신뢰가 없는 모임으로 변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모임만 다녀오면 기운이 빠져요. 저는 그 말 속에서 답을 봅니다. 기운이 빠지는 모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남의 흉을 보는 자리에서는 웃음이 나오지만 그 웃음은 따뜻한 웃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데워주는 웃음이 아니라 사람을 차게 만드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탁해지고 어딘가 찝찝해집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여기는 오래 머물 자리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자리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맞장구 안 치면 분위기가 깨질까 봐요. 괜히 튀면 나만 이상해 보일까 봐요.
같이 욕해야 내 편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험담에 동조해서 얻는 편은 진짜 내 편이 아닙니다. 그건 함께 욕할 때만 내 편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앞에서 웃어도 내 뒤에서 반드시 나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 방식이 함께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결속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상이 A라면 내일의 대상은 B가 되고 그 다음은 나입니다. 이건 거의 법칙처럼 돌아갑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좀 이상해. 나이 값을 못해. 분위기가 그쪽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때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동조하지 않으면 눈치 없는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억지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끄덕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부터 나는 뒷말의 공범이 됩니다. 나는 아무 말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뒷말은 원래 그렇게 번집니다. 그때 너도 인정했잖아. 이런 말로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면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분위기를 깨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다른 싸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흘려보냅니다.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짧게 모르는 척합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길게 설명하는 순간 토론이 됩니다. 토론이 되면 전쟁이 됩니다. 짧게, 담담하게 나는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신호만 주면 됩니다. 둘째, 화제를 바꾸십시오. 그나저나 다음 모임 장소는 정했나요? 요즘 날이 풀리는데 어디 산책하기 좋더라고요. 아, 여기 커피 진짜 괜찮네요. 험담은 기운입니다. 그 기운을 다른 이야기로 툭 끊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등 스위치를 끄듯 부정적 대화의 스위치를 내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어른의 기술입니다. 셋째, 중립의 표정을 유지하십시오. 사람은 말보다 표정을 더 빨리 읽습니다. 험담이 시작될 때 눈을 반짝이며 웃는 순간 이미 동조가 시작된 겁니다. 반대로 표정이 담담하면 상대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밀어붙이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안 걸리는구나 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어색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관계에서 가장 큰 신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속으로 다 압니다. 저 자리는 위험하다. 저 대화는 결국 내게도 돌아온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앉아 동조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한 명이라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안도합니다. 아,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래서 어색함은 곧 사라지고 모임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생길까요? 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내 이야기도 밖에 가서 떠들지 않겠다. 바로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쌓이면 여러분은 모임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결국 안전한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험담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순간 그 마음이 다른 데로 새어나갈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리에 있거든 귀를 닫고 입을 다물라. 저는 이 문장을 노후 인간관계의 핵심 규칙으로 삼고 싶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쌓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판단이 쌓이고 불만도 쌓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예가 아니라 품격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정의를 말하려다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현명한 길은 무엇이냐? 동조하지 않되 싸우지 않는 길, 흘려보내되 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를 위한 기술입니다. 험담에 끌려다니면 내 마음이 탁해집니다. 남을 미워하는 말에 오래 노출되면 내 얼굴에도 그 미움이 묻습니다. 사람의 표정은 자기가 자주 하는 말로 만들어집니다. 자주 비난하는 사람은 얼굴이 거칠어집니다. 자주 비교하는 사람은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반대로 자주 흘려보내는 사람은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움이 결국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험담이 시작되면 길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내십시오. 커피 이야기, 날씨 이야기, 다음 모임 이야기.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품격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쌓이면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네요. 인간관계에서 그 말보다 큰 칭찬은 없습니다. 여러분, 김영석입니다. 이제부터는 방향이 바뀝니다. 앞에 세 가지는 하지 않는 지혜였습니다. 상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상대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부정적 기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참는 기술이었죠. 그런데 관계를 깊게 만들려면 참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은 불편하지 않은 사람 곁에 머무르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곁에 오래 남습니다. 그 따뜻함을 만드는 첫 번째 기술이 무엇이냐? 바로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안다에서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고마워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입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혹은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하며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는 큰 선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배려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로 유지됩니다. 같은 행동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당연한 일로 처리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 덕분으로 새깁니다. 후자가 관계를 살립니다. 동네에 그런 분 한 분쯤 계시지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문 열림 버튼을 눌러주면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웃으며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탔네요. 마트에서 누군가 문을 잡아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불편했을 텐데 덕분에 잘 들어갑니다. 처음엔 듣는 사람도 어색합니다. 이런 걸로까지 감사 인사를 하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저분은 나를 사람으로 대하네. 내 작은 행동을 귀하게 보네.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카트를 가지러 가면 누군가 먼저 가져다 줍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제가 들어드릴까요?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순환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도움은 돌아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도움받을 만큼 도움을 주지도 못했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아닙니다. 세상은 큰 도움만 오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도움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길을 비켜주는 것, 문을 잡아주는 것, 미소를 건네는 것,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덜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움을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하면 사람도 나를 별거 아닌 사람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작은 도움을 큰 의미로 받아들이면 사람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귀한 마음을 줍니다. 감사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냥 고마워 한마디만 던지고 끝내는 것과 상대의 마음을 살리는 감사는 다릅니다. 가장 좋은 감사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첫째, 상대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문 잡아주셔서요. 기다려주셔서요. 전화해주셔서요. 둘째, 그 덕분에 내가 편해졌다는 결과를 말하기. 덕분에 편하게 들어왔어요.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요. 덕분에 일이 수월했어요. 셋째, 상대의 마음을 인정하기. 바쁘실 텐데도요. 신경 써주셔서요. 챙겨주셔서요. 예를 들어 친구가 병원 갈 때 차로 데려다 줬다고 합시다. 친구는 그쪽에 볼 일 있어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그래 고마워 하고 끝냅니다.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깊게 만드는 감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 네가 시간 내준 거잖아. 덕분에 혼자 갔으면 힘들었을 텐데 마음이 놓였어. 이 말을 들은 친구는 무엇을 느낄까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다음에 또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사람은 인정받는 곳에 마음을 씁니다. 또 이웃이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 별거 아니야 하고 놓고 갔다고 합시다. 여기서도 관계가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응 하고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김치 담글 시간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그리고 한 번 더 다음날 메시지라도 보냅니다. 어제 주신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덕분에 밥이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 문자가 관계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준 것을 기억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돈이 아니라 기억이 관계를 붙잡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작은 서운함은 물에 써라. 저는 이 문장을 노후 인간관계의 생존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운함이 많아집니다. 나는 해줬는데 저 사람은 안 해준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 같다. 나만 배려하는 것 같다. 이런 서운함을 돌에 새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굳습니다.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작은 도움을 돌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더 가까이 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감사 많이 하면 내가 더 약해 보이지 않나요? 아닙니다. 감사는 비굴함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는 내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성숙함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도움을 받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해줘도 모르네. 그때부터 마음이 닫힙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립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래서 다시 돕고 싶습니다. 감사는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올리는 인간적인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 식당에서 물을 가져다 준 직원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 친구가 안부를 물어준 전화 한 통에 전화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힘이 나네 한마디. 이 한마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주변 공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여러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머물 이유가 없을 때 찾아옵니다. 감사는 사람이 머물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내게 준 작은 배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 한 가지를 오늘 바로 표현해 보십시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그러면 내일부터 관계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습관이고 습관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김영석입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두 번째 기술은 어려워도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힘든데 어떻게 밝아집니까? 웃을 기분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이 힘든데도 괜찮은 척하며 참고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밝음은 가벼움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고통을 안고 있어도 그 고통을 남에게 그대로 쏟아붓지 않는 절제, 이것이 어른의 밝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짐은 더 늘어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경제적 고민도 생기고 가족 문제도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이 짐을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힘들다로 시작해서 힘들다로 끝납니다. 처음엔 주변이 위로합니다. 어쩌냐, 얼마나 힘드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사람도 자기 삶이 버겁습니다. 자기도 아픕니다. 자기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같은 하소연만 듣다 보면 마음이 지칩니다. 결국 사람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기운이 빠져. 그리고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힘든 일을 안고 있으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지나치게 무겁게 만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입니다. 나도 힘들다고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기서는 숨을 쉬어도 되겠구나. 그 편안함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결국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숨 막히지 않는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분인데 동네에서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분의 삶이 편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몇 해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안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럭저럭 지냅니다. 나이 먹으면 다 어디 하나씩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으니 감사하지요. 이 한 문장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안 아프다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눌려서 분위기를 짓누르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 마음을 가볍게 놓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반면에 같은 동네에 어떤 분은 만날 때마다 이 말만 합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병원 가도 소용없어. 혼자 사니까 밥도 귀찮아. 세상이 각박해. 처음에는 다들 들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위로의 말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똑같은 하소연만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무력해집니다. 내가 해줄 말이 없다. 그때부터 사람은 회피합니다. 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건 더 큰 외로움입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외로우니 더 하소연하고 더 하소연하니 사람들이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니 더 외롭습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경제가 아니라 이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밝음은 감정 숨기기가 아닙니다. 밝음은 감정 통제입니다. 힘든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 고통을 상대에게 전부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상담사가 아닙니다. 가족도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 숨을 쉬게 해줘야 오래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나 요즘 정말 힘들어. 아픈 얘기만 해도 끝이 없어. 두 번째 선택, 몸은 좀 불편한데 그래도 요즘 날씨가 좋아서 마음은 괜찮아. 너는 어때? 둘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관계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 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화를 함께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대의 삶이 궁금할 때 연결감을 느낍니다. 내가 내 이야기만 하면 대화는 독백이 됩니다. 독백은 결국 상대를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가볍게 말하고 상대에게도 숨 쉴 자리를 주면 대화는 교류가 됩니다. 교류는 사람을 살립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태도 중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 앞에서는 무겁되 사람을 대할 때는 가벼워져라.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 일은 진지하게 살되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들이밀지 말라.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 고통을 증명하려 들면 관계는 금방 닳습니다. 반대로 고통이 있어도 사람 앞에서는 조금 가벼워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가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밝음은 위선이 아니라 희망의 신호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반대로 도와줘도 계속 무너질 사람에게는 점점 손을 거둡니다.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밝게 보이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설 의지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밝은 사람에게 귀인이 옵니다. 귀인은 완벽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도와주면 다시 걸어갈 사람이다라는 신뢰가 생길 때 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은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첫 3분, 불평을 꺼내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면 그 만남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도 비율을 정하십시오. 힘든 이야기 30%, 괜찮은 이야기 70%. 괜찮은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손주의 한마디, 날씨, 산책, 맛있는 음식, 작은 감사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 1분은 꼭 가벼운 말로 닫으십시오. 그래도 오늘 얼굴 보니 좋다. 다음에 또 보자. 고마워. 이야기하니 마음이 좀 낫네. 이런 말이 다음 만남을 남깁니다. 여러분, 노후의 인간관계는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 따뜻한 말이 있는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중심에는 대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 힘든 일을 상대에게 칼처럼 던지지 않는 사람, 아픔을 인정하되 아픔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사람을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보실 과제는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한 번만 이렇게 답해 보세요. 몸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괜찮아. 내 목소리 들으니 좋다. 이 말 한마디가 관계의 기류를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느끼게 될 겁니다. 밝음은 남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는 선택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김영석입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세 번째 기술은 아주 분명합니다. 상대방 이야기에 진짜 관심을 보이는 것. 다시 말해 경청을 넘어서 궁금해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하며 내린 결론은 반대입니다.
관계를 만드는 힘은 말솜씨가 아니라 듣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 들수록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젊을 때는 누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바쁘게 살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에 제대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생깁니다. 전화도 줄고 만남도 줄고 대화도 짧아집니다. 그때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 들어주는 사람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노후를 지탱해주는 정서적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듣는 척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그래 하다가 금방 자기 얘기로 넘어갑니다. 상대는 바로 압니다.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처리하고 있구나. 그때 마음이 다칩니다. 반대로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반응이 다르고 질문이 다르고 눈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궁금해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그때 마음이 어땠어? 이런 질문이 상대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A라는 친구를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B라는 친구를 만나면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B는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늘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집안 이야기,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손주 귀엽지 하다가도 결국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이야기는 할 틈이 없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못하면 관계에서 존재감을 잃습니다. 존재감이 잃어지면 그 관계는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되면 만남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A는 다릅니다. 내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 그럼 지금은 좀 나아졌어. 그러면 나는 더 말하게 됩니다. 말하면서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남이 좋았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이 한 문장으로 결정됩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무거워지는가,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기술이 바로 내 이야기를 의미 있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에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귀하다.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듣되 궁금해하라. 왜냐하면 궁금해하는 순간 상대는 느낍니다. 내 이야기가 가치가 있구나. 사람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궁금해하는 사람 곁으로 다시 가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대 이야기에 관심을 보일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빨리 조언부터 합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조언은 좋은 의도지만 때로는 상대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먼저 공감을 원합니다. 둘째, 상대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바꿉니다. 아, 그거 나도 그랬어 하고 바로 내 경험을 길게 말합니다. 그러면 대화의 주인이 바뀝니다. 상대는 들어주러 왔는데 내가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질문이 신문이 됩니다. 왜 그랬어?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은 상대를 방어하게 합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캐묻는 질문이 아니라 열어주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때 속이 많이 상했겠네. 그 상황에서 참 애썼다. 지금은 마음이 좀 괜찮아?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 해도 돼. 나는 듣고 있어. 이 말들은 상대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안전해지면 말이 나옵니다. 말이 나오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작은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말한 단어를 다시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텃밭이 재밌더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텃밭이 재밌다 했지? 뭐가 제일 재밌어? 그럼 어떤 채소부터 시작했어? 요즘 날씨엔 뭐가 잘 자라? 이렇게 질문하면 상대는 신이 납니다. 그 사람에게 텃밭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요즘 삶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키워주는 사람이 곧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큰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인생 철학, 큰 조언, 무거운 메시지. 그런데 관계는 오히려 작은 관심에서 깊어집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 요즘 집중하는 것, 가장 자주 떠올리는 것, 그걸 궁금해해 주는 것이 관계를 살립니다. 또 하나,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래 한마디로 끝내지 마십시오. 반응은 크게 할수록 좋습니다. 와, 정말 그랬구나. 그건 쉽지 않았겠다. 대단하네. 이런 반응은 상대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특히 50, 60대 이후에는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수고했어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내 반응 하나가 상대를 살립니다. 사람은 반응이 좋은 곳에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이야기가 너무 지루하면요? 솔직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손주 이야기만 몇 번 반복되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강 이야기만 하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하나 바꿔보십시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지루할지 몰라도 그 이야기의 의미는 지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주 이야기는 내 삶에 기쁨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건강 이야기는 불안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용에 끌려가서 지루해하기보다 그 사람 마음을 읽는 쪽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도 달라집니다. 손주 이야기만 하는구나가 아니라 요즘 그게 그분의 행복이구나. 이렇게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대화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 길 때가 아니라 상대가 말하는 시간이 길 때 만들어집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관계는 경쟁이 됩니다. 누가 더 힘들었나?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올라? 그러나 상대가 말하게 하면 관계는 협력이 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한다. 내 삶을 존중한다. 이게 쌓이면 결국 어느 날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다. 관계는 빚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옵니다. 내가 들은 만큼 들려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다음 만남에서 내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에게 질문을 하나 더 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엔 그때 기분이 어땠어? 요즘 뭐가 제일 즐거워? 이 질문 하나가 상대의 얼굴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밝아진 얼굴이 다시 여러분을 향해 웃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내 편이 됩니다. 무슨 말로, 큰 약속으로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귀하게 들어준 사람이라는 기억으로 내 편이 됩니다. 여러분, 김영석입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결국 6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6가지는 서로 따로 노는 기술이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묶입니다. 상대가 편하도록 먼저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이 태도를 감지합니다. 말로는 친절한 척해도 마음속에 우월감이 있으면 상대는 불편해집니다. 말로는 걱정하는 척해도 사실은 캐묻고 싶은 욕심이면 상대는 숨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아도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고 경계를 지켜주고 부정적 기운을 끊어주고 고마움을 크게 표현하고 밝은 기운을 나누고 진심으로 궁금해해주면 사람은 그 곁에서 안전을 느낍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이 안전감으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저도 힘든데요. 저도 상처받았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는 희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친절이 아니라 무경계이기 때문입니다. 경계 없이 친절하면 이용당합니다. 경계 없이 들어주면 소모됩니다. 경계 없이 동조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6가지는 좋은 사람 되기가 아니라 현명한 사람 되기입니다. 먼저 앞에 3가지 하지 않는 척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째,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건 상대의 체면을 지키는 기술이자 내 입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표정, 내가 다 안다는 말, 그걸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관심 없는 척, 캐묻지 않는 것. 이건 상대의 경계를 지키는 기술이자 나를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지키는 기술입니다. 셋째, 듣고도 못 들은 척,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 것. 이건 신뢰를 지키는 기술이자 내 평판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 3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 않음으로 품격을 만든다는 겁니다. 노후의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말의 절제에서 나옵니다. 다음으로 뒤에 3가지 해야 하는 척을 봅시다. 첫째,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하기. 이건 상대를 인정해주는 기술이자 내 주변에 따뜻한 순환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둘째, 어려워도 밝은 모습 보이기. 이건 위선이 아니라 내 삶을 끌고 갈 힘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그 신호를 보고 손을 내밉니다. 셋째, 상대 이야기 진심으로 궁금해하기. 이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관계를 만든다는 증거입니다. 이 3가지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뜻함으로 관계의 온도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곁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어느 순간 빛이 바랍니다. 하지만 아플 때 걱정해주는 사람, 외로울 때 찾아와주는 사람, 힘들 때 괜찮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생기려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생깁니다. 이건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삶의 구조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안전한 사람을 찾고 그 안전한 사람 곁에 머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행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거창한 목표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딱 하루 1가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1가지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평판이 바뀌고 평판이 바뀌면 주변 사람이 바뀌고 주변 사람이 바뀌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하루 1가지 실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난처해 보이면 묻지 말고 체면이 서도록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십시오. 내일은 관심 없는 척을 해보십시오. 친구의 사정이 궁금해도 캐묻지 말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해라고 공간을 주십시오. 그 다음 날은 듣고도 못 들은 척을 해보십시오. 험담이 나오면 짧게 글쎄요 하고 화제를 돌리십시오. 또 그 다음 날은 감사를 해보십시오. 엘리베이터 문 잡아준 사람에게 혹은 안부 전화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또 그 다음 날은 밝은 말을 해보십시오. 요즘 힘들다 대신 그래도 오늘은 괜찮다 한 문장을 섞으십시오. 또 그 다음 날은 궁금해하기를 해보십시오. 상대의 말에 질문 하나를 더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엔 이렇게만 해도 한 달 뒤 여러분 주변의 공기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사람은 변화를 압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든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한 문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가 아니라 내 노후를 내가 설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인간관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생활 인프라입니다. 병원 갈 때 함께 할 사람, 급한 일에 전화할 사람, 명절에 마음 나눌 사람, 평소에 웃을 사람, 이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관계의 기술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을 가장 품격 있게 만드는 길이 오늘의 6가지 척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큰일입니다.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배려 하나로도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체면을 지켜주고 경계를 지켜주고 험담을 끊고 감사하고 밝게 대하고 궁금해해 주는 것,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 태도를 가진 사람 곁으로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여러분, 김형석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척만 하라는 말에서 시작했지만 사실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지 않는 척이었고 뒤에 3가지는 해야 하는 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술로만 보면 오래 못 갑니다. 억지로 하면 지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금방 멈춥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 6가지는 결국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내가 편한 것보다 상대가 편한 쪽을 먼저 선택한다. 이게 관계를 바꿉니다.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머뭅니다.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 곁에는 마음이 열립니다. 험담을 끊어주는 사람 곁에는 신뢰가 쌓입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따뜻함이 돌고 어려워도 밝은 기운을 지키는 사람 곁에는 다시 일어설 희망이 붙고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궁금해해주는 사람 곁에는 관계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노후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끝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늘 참기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규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는 모두 나를 지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은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동시에 내 입을 지켜 내 품격을 지킵니다. 관심 없는 척은 남의 사정에 과하게 끌려가지 않게 해서 내 감정을 지켜 소모를 막습니다. 듣고도 못 들은 척은 부정적 대화의 공범이 되지 않게 해서 내 신뢰를 지켜 평판을 지킵니다. 감사는 관계의 온도를 올리면서도 내 마음을 넓혀 더 풍요롭게 살게 합니다. 밝음은 인생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내 삶의 방향을 지켜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궁금해함은 관계를 경쟁이 아니라 교류로 만들어 내 외로움을 지켜 고립을 막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인 선택이 모여 어느 날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전화 한 통을 미루고, 오늘은 감사 인사를 건너뛰고, 오늘은 험담에 고개를 끄덕이고, 오늘은 친구의 말을 대충 듣고,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관계는 얇아집니다. 반대로 작은 선택을 바꾸면 관계는 두꺼워집니다. 노후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3가지 숫자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실행입니다. 첫째, 하루 1번, 하루에 딱 한 번만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고마워요 에서 끝내지 말고 덕분에 뭐가 편했다까지 말해보십시오. 둘째, 만남에서 질문 1개. 대화를 할 때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에게 질문을 하나 더 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엔 요즘 뭐가 제일 즐거워요? 질문 하나가 사람의 얼굴을 밝힙니다. 셋째, 험담 자리에서 0번, 동조를 0번으로 만드십시오. 고개 끄덕이는 것도 포함입니다. 대신 짧게 글쎄요 하고 화제를 돌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세 가지만 한다해도 주변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마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안전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마음이 가는 곳에 시간을 씁니다. 시간이 쌓이면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재산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그 집 안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없으면 쓸쓸합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아플 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반대로 큰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인생은 버텨집니다. 그 한 사람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든 태도에서 생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라 가벼운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를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은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찾습니다. 그게 노후의 진짜 복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인간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께도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부터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